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 치매 환자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 지은이 웬디 미첼. 웬디 미첼은 20년 동안 영국 국민의료보험에서 비임상팀 팀장으로 일하던 중 2014년 7월 58세에 조기 발병 치매를 진단받았다. 사회나 병원 모두 치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단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 협회의 홍보대사이며 2019년에는 치매 연구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브래드포드 대학교에서 건강학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 딸이 있으며 요크셔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프롤로그.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치매 이야기. 다시 여기다. 2021년 3월.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낸 후 나는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다. 나의 베스트셀러 회고록인 내가 알던 그 사람의 후속 작품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인데 2022년에 출간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사실을 알고 공동 저자인 아나 와튼에게 내가 가장 먼저 한 말은 그때쯤이면 여기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였다. 아나는 내가 2018년에 첫 번째 책을 낼 때도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여기에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조기 발병 치매를 진단받은 지 거의 7년이 흘렀고 나는 여전히 혼자 간병인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2014년 7월의 그날 나는 신경과 전문의 앞에 앉아서 그 전에 많은 편지와 검사에서 눈치챘던 내용을 확인받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많은 이들처럼 나도 진단을 받은 당시에는 치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아는 것이라고는 미디어나 신문, 텔레비전에서 기동량으로 얻은 단편적 지식과 친구에게서 전해 들은 간접적인 이야기가 전부였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처럼 두려웠다. 이 진행형 질병과 느리지만 분명히 내 앞에 드러날 병의 계획된 경로가 무서웠다. 나는 갑자기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았다. 이것은 아주 무서우면서도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러면 내 질문으로 돌아가자.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글쎄, 우선 실제로는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 치매는 실망스러운 진단이지만 모든 인생사가 그렇듯이 치매에도 시작과 중간, 끝이 있다. 이 병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누가 알겠는가? 현 시점에서 내가 보는 것은 치매를 안고 사는 내 이야기의 총량 중 한 조각일 뿐이다. 내 이야기가 다른 치매 환자가 영위하는 삶의 방식과 정말로 다른 것일까? 결국 내가 유일하게 확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나는 오늘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이 책을 쓰고자 한 이유는 내가 치매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일부라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분에게 놀라움을 줄 수도 영감을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보만큼은 확실히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내용은 운이 좋다면 치매 환자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영위하게 하거나 여러분이 훨씬 잘 아는 누군가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치매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나와 마찬가지로 치매를 앓는 친구들을 알게 되어 그들과 이야기하고 경험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약간 멍한 날에도 내가 좀 더 정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힘들게 고통하는 날도 있고 활기찬 날도 있지만 똑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 나에게는 그들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나의 치매 경험은 결국 나만의 것이다. 치매 환자 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냥 치매 환자 한 사람을 만난 것이지 그 사람이 전체 치매 환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우리와 다르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했다. 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늘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레인, 에릭, 에디, 팻, 모니카, 수, 로랜드, 밥, 수, 바바라, 콜린, 브라이언, 자넷, 폴, 데리제, 슈티어트, 게일, 조지, 도리, 아그네스가 그들의 경험을 나눠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치매를 앓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50대와 60대, 70대, 80대다. 나보다 오래전에 진단받은 이도 있고 최근에 진단받은 이도 있다. 내가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는 이 새로운 질병이 나에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지 잘 몰랐다.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 진단을 받으면 갑자기 모든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한다. 먼저 연락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지원 서비스나 같은 병을 앓는 동료 환자 단체들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사 정보가 있어도 나 자신이 당장은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쩌면 몇 개월 후에나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 해도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나는 우리가 치매에 관한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했어요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그 자료들을 어디에서 찾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적어도 깜짝 놀라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내가 여러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준다고 상상해보라. 이 책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두 제시하리라. 단언할 순 없지만 출발점으로는 좋을 것이다. 사람들은 치매라고 하면 바로 기억력과 연관시킨다. 반면 치매가 기억력과 상관없는 감각이나 감정, 의사소통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내부와 외부 환경을 그에 맞게 바꿔야 하며 그렇게 그것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군가가 앞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치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치매가 환자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면 치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치매 환자이든 아니면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거나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이거나 그냥 공감과 포용이 환자에게 더 좋다고 믿는 호기심 많은 개인이든 나는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한다. 1장 왜곡되는 감각. 치매 말기가 되면 환자는 다른 시간대로 퇴행한다고 한다. 마음이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커다란 책장에서 앞선 시간의 선반을 선택하는 것이다. 치매는 우리가 예전에 식사하며 느꼈던 즐거움을 서서히 좀먹으면서 우리와 음식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나는 음식이 주는 사교의 기회, 스토브 위에서 부글부글 끓는 커다란 카레통, 물씬 풍기는 향신료 냄새, 정원에서 방금 탄 꽃으로 장식한 식탁, 도착해서 식탁에 둘러앉은 친구들을 좋아했다. 언제부터 식사하면서 사교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졌는지,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는지, 냅킨을 무릎에 떨어뜨리고 뒤로 기대앉아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는지 정확하게 꼽기가 어렵다. 식사는 단순히 맛과 냄새뿐만 아니라 촉각과 청각, 시각 면에서도 아주 감각적인 경험이다. 식탁보가 검은색이면 식탁이 다이닝룸 중앙에 생긴 커다란 싱크홀처럼 보여서 혼란스러웠다. 거기에 눈이 익숙해지거나 머리가 상황을 파악하여 그것이 사실 식탁보임을 깨달은 후에도 그 아래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식탁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하얀 접시도 문제였다. 치매 환자에게 하얀 접시에 색이 흐릿한 메시드 포테이토나 얇고 납작한 생선 조각을 담아주면 환자는 접시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환자의 눈은 예전처럼 음식을 갈망하지도 않는다. 음식과 접시의 색깔 대조가 뚜렷해야 접시에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이 증상이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내 병을 숨기기 위해
선명한 노란색 접시를 구입했다. 일반적으로 스크램블드 에그 외에는 노란색 음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시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포크와 나이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음식이 접시 여기저기로 밀렸고 결국 접시 밖으로 떨어졌다. 음식이 안 보이자 처음부터 음식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딸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아기용 식탁 의자에 앉아 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문제는 상당히 접이식으로 된 그릇으로 해결했다. 테두리가 있어서 아기가 서툴러도 음식이 그릇 밖으로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란색 접시를 중고 가게에 갖다 주고 대신에 큰 파스타 그릇을 샀다. 그렇게 하면 음식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아질 테니까. 우리는 내 안에 복잡한 질병이 생기고서야 비로소 일상의 잡다한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려면 한 손은 포크로 음식을 붙들고 다른 손은 나이프로 그것을 썰어야 한다. 이 일은 어린아이들의 양손으로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나게 하는데 내로서는 한 손이 다른 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양손이 따로따로 건반을 치는 법을 배우려면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진단을 받은 후 늘 하던 방식대로 식사해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음식이 내게서 달아났다. 마치 내 양손이 더 이상 협력하지 않는 것 같았다. 포크로 소시지를 찍으려고 했는데 소시지가 통째로 접시 가장자리로 밀려가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뜯어 먹어야 했다. 고기를 자르는 일은 어렵고 힘들었다. 수치심을 느끼며 식사해야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멍청이 같았다. 그러나 나는 뇌에 여러 능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질병이 있다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냐고 스스로 다짐했다. 부끄러워하기보다 대처 방법을 찾는 편이 더 나았다. 다행히 해결책은 간단했다. 나이프를 숟가락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포크로 자르고 숟가락으로 퍼 올리면 되었다. 그렇게 그 문제는 극복했지만 고기는 여전히 삼키기 힘든 음식이었다. 고기는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씹기도 해야 했다.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오래 씹었는지 또는 얼마나 더 씹어야 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 결과 충분히 씹지 않은 상태에서 삼키려고 하다가 고기가 목에 걸려 캑캑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냥 먹는 일에만 집중하기는 힘든데 자르고 씹는 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고기는 포기해야 했고 대신 생선을 먹었다. 뜨거운 음식 역시 곤란하다. 최근에 치과 의사가 내 입안에 화상 자국이 많다는 소견을 말했다. 뜨거운 감자를 입에 넣어 화상을 입고도 다음 한 입을 먹을 때는 그 사실을 잊고 또 넣었기 때문이다. 내가 음식에 대해 무심해진 원인이 신경학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치매 때문에 식사할 때 힘들어서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음식, 심지어 요리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대체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그 전체 과정에 신경을 꺼버린 탓인지 모른다. 아니면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어떤 회로가 사라져서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사실 배가 고프든 부르든 내가 지금 식사하는 것은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료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내가 얼마나 적게 먹고 있는지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 음식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이 쇄도했다. 심지어 내가 기억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치매가 우리의 먹는 방법은 물론 먹는 음식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음식. 나는 모든 음식에 버섯을 곁들이는 것을 좋아했다. 지금도 버섯을 자를 때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과 완벽한 버섯 모양으로 잘린 작은 조각, 숲에서 방금 배달된 것처럼 버섯에 매달려 있는 흙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버섯에 버터를 발라 요리하면 접시에 담기 전에 맛부터 보지 않을 수 없다. 버섯이 먹고 싶으면 간단하게 버섯을 올린 토스트를 만들면 돼서
저녁 식사로 이 메뉴를 일주일에 여러 번 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먹어도 식감이나 맛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아무 맛이 없다. 판지를 씹는 편이 더 나을 것도 같다. 내가 모든 음식에 곁들이는 또 다른 식품은 고추다. 그 중에서도 고추가 들어간 스페인식 오믈렛은 최고다. 예민한 내 혀는 풋고추든 홍고추든 그 맛과 색을 구별할 수 있었다. 첫 아이인 세라를 임신했을 때 고추를 올린 토스트가 너무 먹고 싶었다. 그래서인지 세라는 태어날 때부터 매운 음식을 아주 싫어했고 어른이 되어서야 식성이 바뀌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좋아하는 식품들을 먹지 못하게 되었지만 단 하나만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는데 바로 차였다. 이제는 버섯과 고추의 맛이 생각나지 않는다. 기억할 수 없으니 아쉬워할 것도 없다. 그러나 차는 달랐다. 나에게 차는 음료 이상이다. 언제나 따뜻한 포옹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찻잔을 다루기가 어려워졌다. 손잡이가 작아서 잡기 힘들었고 받침 접시에 놓인 차는 특히 주의해야 했다. 그래서 찻잔을 머그잔으로 바꾸었다. 손을 대지 않으면서도 손은 물론 차까지 따끈하게 유지해줘서 좋다. 양손으로 머그잔을 감싸고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는 의식을 치르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시간이 좋았다.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저녁 시간이 쓸쓸해질 수 있다. 해가 일찍 지고 어두워져서 다니기가 어려운 겨울에는 특히 그렇다. 하지만 차 한 잔을 벗삼아 들고 있을 때는 한 번도 쓸쓸했던 적이 없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차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기쁠 때나 우울할 때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셨던 차에 감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차 맛이 묘하게 달랐다. 매일 다른 맛이 났다는 뜻이다. 어느 날은 스웨덴 순무의 맛이 나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우유가 문제라고 생각해 우유를 조금 넣어보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넣지 않았다. 좋아하는 요크셔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마셔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책략처럼 여겨졌다. 치매는 내게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앗아가 놓고 이제는 아주 단순한 즐거움마저 빼앗아갔다. 나는 홀로 뜨거운 레몬차를 들고 앉아 거기에서 우정을 느껴보려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치매에 대처할 수 있었다. 우선 주방 찬장이 과거처럼 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찬장 안을 차지하던 캔과 유리병, 요리 재료, 겹쳐 쌓아 올린 팬들은 더 이상 없다. 온갖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던 주방 소품들은 오래전에 처분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차를 대체하지는 못했다. 이제는 차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냥 아주 연한 요크셔 차를 마신다. 그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 복잡한 뇌 질환은 먹고 마시는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감각 경험과 운동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음식의 선택. 치매에 걸리면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종종 같은 음식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면 참치 샌드위치를 사먹는 식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개 중에 선택해야 할 때 또는 멋있게 포장된 온갖 재료의 샌드위치들이 진열된 판매대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머릿속의 혼란스러움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나는 치매 때문에 식사를 직관적으로 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직감에 따라 상대를 판단하는 일이 많듯이 이제는 몸에서 어떤 음식을 요구하느냐에 좀 더 귀를 기울인다. 최근에는 견과류와 토마토를 굉장히 먹고 싶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충분히 섭취하면 몸이 다시 진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또 계속 똑같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간편식이 그렇다. 여름에는 샐러드를 많이 준비한다. 만들기 쉽고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팬을 불 위에 올려놓고서 밖에서 배아하다가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여름 내내 똑같은 샐러드와 생선을 먹다가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극심한 추위를 느꼈다. 온몸이 차가웠고 어떻게 해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몸속부터 추위가 느껴져서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샐러드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릇에 담긴 시들시들한 양상추와 토마토, 오이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포크를 그릇 옆에 내려놓았다. 몸에서 더 이상 샐러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이튿날 슈퍼마켓에서 맛있어 보이는 간편식이 있는지 둘러보다가 라자냐를 구입했다. 그날 밤 내 몸은 다시 행복해졌고 내 뼈도 따뜻해졌다. 그 다음 주에는 냉장고 가득 라자냐를 채워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음식에 질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지금 먹는 음식이 전날 저녁에 먹었던 것과 똑같은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한테 음식은 연료에 불과했고 복잡하기만 했다.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알기 위해 아이패드에 알람 설정을 해놓았다. 하루 동안 식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설거지한 그릇이 식기 건조대에 있는지 보는 것이었다. 혼자 살면 먹을 음식을 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식사량이 적다고 또는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지적할 사람이 없다. 단, 집이나 요양원에서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간단치 않을 수 있다. 내 경험은 일반적인 것이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50%가 먹고 마시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증상은 치매가 진행되면서 더 일반적으로 나타났지만 진단을 받은 후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다. 후각. 인생의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물론 후각은 늘 존재하지만 우리 정신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순간을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몇 년 후 똑같은 향이 불쑥 찾아와 우리 마음의 봉투를 열고 그 내용을 쏟아낸다. 적어도 나의 후각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다. 어릴 때 나는 우리 집 정원에 핀 장미를 보며 자연이 흙에서 꽃을 피워내는 과정과 꽃잎이 벌어지면서 퍼지는 짙은 향에 매료되었다. 다 자라서 아름답게 활짝 핀 장미는 당시 내 키 정도여서 꽃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게 해주었다. 어머니가 장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집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장미가 가득했다. 내가 좋아하는 품종은 루비처럼 빨간 엔나 하크니스 장미와 전체적으로 노란색인데 꽃잎 끝이 태양에 물든 것처럼 분홍색인 피스 장미였다. 내 코에 보존된 그 기억은 아주 강하게 남아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했다. 그때쯤에는 좋아하던 장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고 뒤뚱거리는 내 걸음걸이로는 더 이상 무릎을 구부려 꽃잎에 코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현관문을 오가는 길을 따라 진한 붉은 장미 덤불을 심었다. 그러면 오가면서 꽃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장미향이 나를 반겨줄 테니까 말이다. 여름마다 장미향이 감돌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 향과 관련된 기억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면서 또 다른 때가 생각난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꽃향기만은 아니다. 가죽 냄새, 상자에 담아 간직하던 딸들의 첫 신발 냄새도 그렇다. 이 보물들은 내가 추억의 방이라고 부르는 침실에 보관되어 있다. 이 방은 벽마다 행복한 추억이 담긴 사진이 걸려 있는데 앉아서 침착해질 필요가 있을 때 가는 곳이다. 이곳에 있으면 나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었던 사람들과 장소에 둘러싸인 기분이다. 그 신발이 담긴 상자의 뚜껑을 열기만 하면 나는 다시 그곳, 내 딸들이 다 다른 빨간 신에 앙증맞은 발을 넣으면서 밖으로 나가 학교에 가던 길에 있게 된다. 나는 싱글맘이었기에 경제적으로 빠듯했지만 어머니는 나의 두 딸에게 내가 사줄 수 없는 좋은 가죽 구두를 사주었다. 그 가죽 냄새는 내 기억 속 또 다른 봉투를 연다. 그것은 크림색 재킷이다. 내가 15살 때 어머니는 그 재킷을 사라고 돈을 주셨다. 20파운드였는데 1960년대 말에는 큰돈이었다. 그 옷은 최신 유행을 따라 짧고 몸에 붙는 스타일이었다. 내 몸에 꼭 맞고 부드러웠으며 안감이 없었다. 그 향은 그 옷을 그만 입게 되고 나서 한참이 지났어도 내 몸에 남아있었다. 지금까지도 거리에서 지나치는 누군가에게서 그것과 똑같이 진하고 소박하며
약간 달콤한 향기를 맡으면 나는 다시 10대 소녀가 된다. 행복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어린 시절의 냄새만은 아니다. 집에서 몇 시간 거리에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캐직에 있는 더 웬트 워터라는 곳으로 그 인근에 나만의 낙원이 있다. 호숫가를 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면 100주년 기념비를 지나서 바로 소나무 숲을 만나게 된다. 숲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강렬하면서도 달콤하고 약간 새콤한 향이 나를 감싼다. 숲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강렬하면서도 달콤하고 약간 새콤한 향이 나를 감싼다. 그 순간에는 가만히 서서 신선한 향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내 발 아래서 바스락대는 솔잎 소리뿐이다. 그와 동일한 평화로움을 느끼기 위해 꼭 레이크 디스트릭트에 있을 필요는 없다. 어디에 있든 소나무 향을 맡으면 금세 똑같이 행복한 장소로 가게 된다. 사람의 후각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기억과 감정이 보관된 보물 창고다. 후각은 감각들 중에서 유일하게 통상적으로 감각 신호 중 대기관인 시상을 통과하지 않는 감각이다. 그 대신에 중요한 기억을 공간인 해마와 감정과 큰 관계가 있는 편도체로 직접 신호를 보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증 치매 환자들에게 후각을 자극 촉진제로 사용하여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2019년에 프랑스에서도 기억력 향상을 위해 냄새를 이용하면 알츠하이머 환자가 어린 시절이나 성인기와 관련된 기억은 물론 최근의 기억도 보다 많이 구체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알츠하이머 병에서 자전적 기억의 감퇴는 환자의 정체성과 자아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었다. 우리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에서 냄새 노출로 자전적 기억의 감소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아 상실은 치매 환자의 건강 악화와 관계가 있으므로 자신의 기억과 인생 이야기를 계속 간직할 방법을 찾으면 치매를 이해하고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후각 상실을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다만 한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환자들 중에 후각을 상실한 사람의 발병 위험이 5배 높았다. 청각. 치매는 매일 현실을 왜곡한다. 밖에서 난 쾅소리 때문에 등골이 옥삭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아직 잡히지 않은 미친 총기 소지자가 총을 쏜 소리일까? 이렇게 환청이 일어나면 의자에서 꼼짝도 못하고 심장은 마구 뛰고 너무 무서워서 바깥을 내다보지도 못하게 된다. 치매가 내 뇌에서 불러내는 소리가 나한테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만큼이나 현실적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창밖을 내다본다면 산탄총을 들고 거리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병에 걸린 뇌가 부리는 속임수지만 이것을 경고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치매 초기에 이 병이 내가 살던 사랑하는 도시 요크의 풍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잘 기억한다. 당시에 강변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이 아주 마음에 들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크씨가 음영 다이얼을 켠 것 같았다. 집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나를 압도해왔다. 이제는 거리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귀가 찢어질 듯 시끄러운 구급차 사이렌 소리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머리를 부여잡았다. 자동차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부릉부릉 됐다. 제잘되는 목소리는 샘플즈 거리를 혼란스럽고 무섭게 만들 수 있었다. 내가 사는 이 도시와 내가 하룻밤 사이에 서로 낯설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도 이것이 내 머릿속에 생긴 이 병의 증상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전에는 청력에 어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청력의 변화가 당혹스러웠다. 치매는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므로 분명 다른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당시에 나는 치매가 주변 세상을 낯설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즉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급속하게 진행되기도 하는 그 방식들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런 감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가 미리 알려주었다면 아마 외출할 때마다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뇌 말고 또 다른 부분이 고장났나 보다 하고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중 친구인 아그네스 휘스턴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소음에 예민해졌다고 말했을 때 불현듯 깨달았다. 아그네스는 나처럼 시각과 청각, 미각, 후각의 변화를 알아챈 치매 환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우리에게 이를 경고한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이들은 이런 감각의 변화가 치매 증상의 일부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 내가 겪었던 소리에 대한 민감함을 가리키는 명칭이 있었다. 바로 청각과민증이다. 이 증상은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환자는 다른 환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특정 음조에 민감도가 커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은 환자가 폭죽 소리처럼 깜짝 놀랄 만한 시끄러운 소음은 물론 전화벨 소리 같은 일상의 소음도 불쾌하거나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이 명칭을 치매 진단을 받고 5년이나 지나고서야 처음으로 들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1년 만에 만난 의사는 편견 없는 태도로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더니 치매와 청각의 관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인정했다. 어쨌든 그는 그 점을 인정했다. 그는 내 청력을 검사했고 그 결과 내가 고음은 잘 듣지 못하지만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아주 빠르게 불쾌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낮은 음조에서는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더 크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불쾌해지는 음조까지의 범위가 아주 좁았다. 진단을 받았지만 진료 의뢰가 잘못된 곳으로 갔기 때문에 특정 진료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국민의료보험의 경우가 종종 그렇듯이 나는 다른 과들을 돌아 또 다른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그 예약이 내 삶을 바꾸었다. 레베카 듀는 허렌이스트 요코시 병원 국민의료보험 신탁의 청력학 전문 임상생리학자다. 나는 보자마자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내 청력 범위의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정상 그래프는 직선이지만 내 것은 들쑥날쑥 변화가 심했다. 그녀는 귀와 내 사이에 문이 있다고 말했다. 열리고 닫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 문은 특히 감각 가부하에 해당하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때 작동한다. 나를 비롯하여 청각 과민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 문이 계속 열려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나한테는 시끄러운 소음이 내 머리를 뚫고 달려오는 미친 항소처럼 느껴진 것이다. 귀마개를 해도 소용없어요. 귀마개로는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쓴 가정요법, 즉 귀마개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갑자기 이해할 수 있었다. 귀마개는 다가오는 차 소리처럼 꼭 들어야 하는 소리까지 줄였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레베카는 내가 특히 불쾌해하는 범위의 소음을 차단하는 보청기를 제안했다. 그 덕분에 나의 바깥 생활이 바뀌었다. 드디어 열차 플랫폼에 설 수 있었고 열차가 역에 들어올 때 움찔하지 않았고 머리를 움켜쥐지도 않았다. 배에서 쇼핑을 하며 거닐 때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사람들 쪽으로 뛰어들지 않았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질주할 때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레베카는 치매 환자의 청력이 어떤 영향을 받든지 이해하는 비결은 환자를 좀 더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후에 그녀를 다시 찾아가서 치매 환자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청각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들을 진찰해보면 그 문제가 생각보다 더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라고 레베카는 설명했다. 청각 문제는 항상 간병인들이 걱정하는 기본 문제인데 우리는 치매 환자에게 일어난 청각의 변화가 고착되기 전에 더 일찍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치매 검사를 할 때 청력 검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청각과 주변 환경에
환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되거나 불안을 유발하기 전에 도울 수 있다면 청각감인증 같은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든 치매 환자를 검사할 예산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 치매 담당 직원들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청각 문제 연구에 합류하고 싶어 합니다. 치매와 청각, 이 두 가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나는 신경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를 봅니다. 그래서 진료할 때 환자 본인이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 상황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일단 환자가 이 점을 이해하면 개입수단이 더 많아지고 환자는 하고 싶은 일과 자신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청각과민증은 동물들이 안전하지 않은 힘든 환경에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과거 또는 현재 상황에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요인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죠. 따라서 치매 환자의 청각과민증이 주로 안전하지 못한 환경 때문이라면 환자가 환경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 감각 정보의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망을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인지하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나는 이제 거리에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안전하다고 느끼고 구급차가 내 앞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사이렌 소리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는지는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치매 친화적으로 만들 방법들을 찾아야 하며 나한테 이것은 내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보청기를 프로그래밍해야 한다는 뜻이다. 레베카는 치매와 그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아마 단어에 S와 T가 안 들렸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항상 대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과연 보청기를 제대로 끼자 S와 T가 다시 들렸다. 그녀의 지적대로 이런 미묘한 차이는 안경사가 내 눈앞에 여러 가지 렌즈를 끼워서 글자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 치매의 모든 증상이 그렇듯이 감각의 변화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문제다. 그렇더라도 병원과 다른 요양기관들이 치매 환자에게 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할 방법은 여전히 있다. 꿈을 환각이라고 해야 할까? 내가 낮에 함부로 날뛰어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밤이라고 다를까? 내 경우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확실히 꾸는 꿈이 바뀌었다. 이제 나는 쉽게 잠들 수가 없다. 대부분의 밤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내 안구는 눈꺼풀 뒤에 텅 빈 공간을 응시한다. 처음에는 이 밤 시간이 심신을 지치게 하는 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순응한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몸을 편히 쉬게 하고 아침을 기다리면서 깜빡깜빡 잠이 드는 몇 분에 감사하고 있다. 치매 말기가 되면 환자는 다른 시간대로 퇴행한다고 한다. 마음이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커다란 책장에서 앞선 시간의 선반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현재의 꿈을 꾸지 않고 과거의 꿈만 꾼다. 마치 내 꿈이 내 뇌보다 먼저 희귀하여 나중에 치매 말기가 되었을 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현실의 창을 열어놓는 것 같다. 어쩌면 꿈이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까닭은 그때가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꿈에서 내 딸들은 항상 어리다. 대개는 3살에서 6살쯤이다. 세라는 국민의료보험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것 같은 어른의 일을 할 때도 종종 있는데 120cm 정도의 작은 키로 커다란 책상 앞에서 큰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다. 두 발은 바닥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달랑거린다. 젬마는 아직 어린 나이이고 나는 젊은 엄마다. 또다시 내가 딸들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순간 우리의 역할이 바뀌었다. 꿈에서는 내가 치매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고 이는 분명 위로가 된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면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나는 왜 이것이 앞으로 생길 일의 징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의 잠재의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그곳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남편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행복했다. 당시에 나는 두 딸의 양육 외에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당시에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아이들에게 찾았던 삶의 목적이
지금은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한테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만큼이나 현실로 느껴지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에 실망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다. 요양원에서 반복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려고 한다. 두드리는 행동이 줄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간병인과 입소자들에게 지나치게 방해가 되자 요양소 직원은 호주에 있는 그 여성의 가족을 불러 다른 요양원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여성의 가족에게서 치매에 걸리기 전 그녀의 버릇에 대해 듣고서야 비로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전쟁 중에 블랙첼리 파크에서 암호 해독자로 일했으며 끊임없이 두드리는 행동은 암호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치매는 그녀의 인생에서 바로 그 시절로 그녀를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더 밤낮의 구분 없이 꿈과 현실을 분리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어느 날은 아침에 깨어났는데 혼란스러워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즉시 아이패드를 가져와 잊어버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내려갔다. 자동차 우회로 옆에 보행자용 길에서 산책했는데 방향을 틀었다가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으로 향하는 제 방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내 기억으로는 비탈이 이렇게 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내려가기 시작하자 급한 경사 때문에 끝까지 단숨에 내려갔다.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내 옆에 지나치는 자동차들의 빠른 속도가 아주 생생하게 느껴졌고 자동차가 너무 가까워서 숨이 멎을 정도였다. 시끄러운 소음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컸다. 뒤돌아보았지만 도로변으로 다시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걷는 수밖에 없었다. 걷다 보면 출구든 진입로든 로터리든 빠져나갈 길이 나올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때 내 쪽으로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다가오기 시작했고 나는 차 지붕 위에서 익숙한 파란색 경광등을 보았다. 경찰이었다. 나는 경찰에게 내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서 평소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가 길을 잘못 들게 된 그 틈이 보이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시키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나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다. 그들은 출구까지 가려면 오래 걸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나를 설득했다. 문득 그들이 입고 있는 제복이 눈에 들어왔고 진짜 경찰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때 나로서는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멀리 돌아가는 우회로로 갔다. 그들은 계속 나에게 이야기를 시켰고 나는 치매 환자라고 밝히기가 내키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나의 비행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내가 통과했던 울타리의 손상 부분을 찾아냈고 나는 몇 미터 벗어나 있는 보행로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내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했다. 언뜻 보기에 그는 같은 마을 사람이었고 나를 잘 아는 것 같았다. 그는 경찰 한 명을 옆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말이 아주 잘 들렸다. 치매 환자예요. 가끔씩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요. 나는 죄인이 되어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후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갔고 경찰은 나에게 집에 데려다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걸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책할 시간은 내일도 항상 있어요. 그때 나는 공포를 느꼈다.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무엇을 할지 의심스러웠다. 나에 대해 당국에 보고할까? 사회복지부서에 경종을 울릴까? 경찰차 뒷좌석에 앉은 나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신호등을 지나 마을로 가며 그들은 내 주소를 물었다. 나는 미리 생각해뒀던 대로 딸인 젬마의 주소를 말하면서 그저 젬마와 사위인 스튜어트가 집에 있기만을 바랬다. 경찰차가 젬마의 집 앞에 서자 스튜어트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나왔고 이어 젬마도 나왔다. 돌아다니다가 공경에 빠졌는데 경찰이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 딸과 사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다. 고맙게도 경찰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나를 그곳에 내려주고 갈 길을 갔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는 모두 잊고 범죄와 싸우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떴고 그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꿈인지 알 수가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 침실,
내 침대에 있었다. 그러나 그 이미지와 감정이 진짜처럼 너무 생생해서 여전히 심장은 두근댔고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침대에 누워있었다. 젬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 모두가 나의 잠재의식 안에서 만들어진 허구일지도 모르는데 딸 아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현실이었나 아니면 꿈이었나 아직도 잘 모르겠다. 촉감. 아기는 돌봐주는 사람이 어루만져주고 안심시켜주길 갈망한다. 엄마는 아기의 피부와 닿았을 때의 느낌을 간절히 바란다. 딸들에게 우유를 먹이던 시간이 지금도 기억난다. 내 손을 잡으려고 뻗던 아기들의 손. 그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살며시 감쌌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갓 태어난 아기와 엄마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의사소통인 접촉이 아주 중요하다. 어쩌면 우리는 치매에 걸리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해져서 직관적인 접촉, 즉 동물적 본능으로 회귀하는지도 모른다. 딸들은 자라면서 자신감도 커졌다. 등 하굣길에 내 손을 꼭 잡던 아이들이 이제는 독립을 원했다. 그러나 낮에 너무 힘들었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여전히 잠자기 전에 포옹을 했다. 사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누구든 사람의 접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딸들과의 접촉을 제외하고 나는 접촉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치매가 나를 바꾸었다. 불현듯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아니 적어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안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친절한지 불친절한지를 본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그들과 포옹하고 싶어 했다. 사람들의 친절함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내가 딸들에게 더 많이, 더 오래 매달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억제력을 잃은 탓일까? 예전에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핍일까? 아니 어쩌면 포옹은 내면에 저장해둔 감정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접촉은 단어가 복잡하거나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순간에 상대방에게 내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직통 수단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접촉에 의존하는 새로운 습관이 생긴 데는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일부 작용했을 수도 있다. 내 경우 필요할 때 위로해주며 안아줄 사람이 없다. 가끔 딸들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것이 이상한 일인가? 나는 치매를 앓으면서 많은 부분들의 역할이 바뀌는데 익숙해졌다. 이제는 딸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귀가할 것인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 이제는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 안정과 안심을 얻기 위해 딸들의 접촉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에게 접촉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어쩌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의 약점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마 치매에 걸리기 전에 나는 남자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나의 저장 기억이 다시는 접촉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포옹이 피하고 싶은 더 깊은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 다시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리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제 맞서야 하는 이 새로운 도전에 비하니 그런 것은 갑자기 하찮아졌다. 치매 환자는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접촉을 몹시 그리워하게 된다. 2011년에 호주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치매 환자에게 매일 10분 발 마사지를 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에 따르면 브리즈번의 한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공격성, 배회, 반복된 질문을 포함한 초조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10분 발 마사지로 이런 초조 행동이 크게 줄었고 그 효과가 마사지를 중단하고 2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방법은 마사지가 언어 능력이 감퇴했을 때도 의미 있는 의사소통 감각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초조 행동은 대개 약물로 치료하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아주 심할 경우에는 신체를 구속하기도 하는 반면 마사지에는 장점만 있다.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환자의 눈을 마주치고 짧은 대화를 하면서
피부에 가해지는 감각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혼자 생활하는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간병인에게 유용하다. 첫 딸인 세라는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손 마사지를 해준다. 이것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다. 간병인이 돌보는 환자와 단절감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데 이는 둘 사이의 유대감을 보여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손 마사지는 이를 보여주는 한 방법이다. 말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다고들 한다. 그것은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고 상대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는 천마디의 말만큼이나 효과가 크다. 내 정신이 혼미할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면 내가 혼란스럽거나 방향 감각이 없거나 새로운 장소 또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길을 잃거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준다면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불안정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거나 의지할 손을 필요로 한다. 그 손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며 천천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 안개가 낀 듯하고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 우리를 잡아주는 손은 우리의 주의를 끌고 우리를 상냥하게 현재로 이끌어주며 격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이다. 그 접촉은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뜻이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둘째 딸 젬마는 2020년부터 내 머리카락을 잘라주기 시작했다. 어떤 모양이어도 괜찮다고 말해주었는데도 처음에는 실수할까봐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커트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다. 그때의 친근함, 수다, 상냥한 손길에 우리는 기분이 좋아졌다. 처음 커트를 하고 3주 후 머리를 다듬으러 다시 젬마에게 갔다. 이번에는 젬마도 자신감이 훨씬 커져서 우리 둘의 웃음소리도 커졌다. 그러다 커팅기인 클리퍼의 윙윙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을 때야 젬마의 집중력이 떨어졌음을 깨달았다. 올려다보니 기겁하는 젬마의 얼굴이 보였다. 7번이 아니라 2번 클리퍼를 끼웠나 보구나. 내 말에 젬마가 대답했다. 그랬을 수도요. 우리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어쨌든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니까 괜찮았다.